안녕하세요. 아시아 인문자산 강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부장 오세연입니다. 아시아 인문자산 강좌는 아시아 문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일반 시민 여러분께 아시아 관련 전문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가 함께 개설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 해상 실크로드의 도시들이란 주제로 도자기를 매개로 한 동서 문화 교류의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올해 강좌는 지난 12월 21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 중인 특별전 7 아시아를 칠하다와 연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7공회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6분의 전문가께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강좌는 이번 특별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가 전시품에 숨은 의미와 가치를 담은 전시 내용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강좌는 우리나라 칠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나전 칠기와 근대의 칠공예를 주제로 우리나라 칠공예의 독자성과 매력을 전달합니다. 후반부의 세 강좌는 아시아 각지에서 발전한 다채로운 칠기 문화, 17세기 이후 유럽에 수출된 중국과 일본의 칠기의 유행 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5, 7층을 조각해서 무늬를 표현하는 중국의 독특한 조칠기 문화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6강좌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아시아 각지에서 발전해온 아름다운 칠공예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3월 20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까지 함께 관람하시면서 아름다운 칠공예의 세계를 마음껏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어서 조금 전에 오세연 세계문화부장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 저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의 권오영 교수로서 이 강좌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에서 주관했던 57 아시아를 칠하다, 이건 뭐 레카 수준이 아니라 영문 자체도 우리말로 57,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전통문화 중에 하나인 이 칠기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으면서 이 전시를 기념해서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지역인문학센터가 공동으로 이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 우리 전통문화에서 금이나 청동기나 은이나 도자기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했지만, 정말 이 칠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전 칠기를 빼고 나면은 그다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칠기하면 다 우리가 목심 칠기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토기 위에 칠을 하기도 하고 금속기 위에 칠을 하기도 하고 또 삼배와 또 칠을 또 결합시켜서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이 생활용품들을 만들면서 정말 칠기 문화를 발전을 시켰는데,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답사했을 때 박물관 가서 그런 훌륭한 칠기 유물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런 게 없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과 저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이 강좌를 함께 개설을 해서 6개의 강좌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마지막 6강까지 다 보셔야지만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문화가 뛰어나다, 우수하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소용이 없고, 우리의 57, 이 칠기 문화가 아시아적인 차원,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니까 부디 마지막 6강까지 듣기 바라시고요. 조금 전에 국립박물관 분들과 우리가 협의한 것이 6강까지 다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아마 박물관 측에서 모종의 특전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여튼 6강까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강의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아시아 인문 자산 강좌 1강 7 아시아를 칠하다의 강의를 맡은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학예연구사 노남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는 7 아시아를 칠하다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전시는 아시아 공통의 도료인 오칠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아시아 각지에서 다양한 칠공예 문화로 발전했는지를 다채롭게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전시의 내용을 좀 차례대로 소개를 드리면서 아시아 전반 칠공예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개괄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특별 전시실에서 이렇게 전시 중인 전시의 전반적인 모습이고요. 원래 이 전시 자체의 기획은 2년 전인, 그러니까 3년이 됐네요. 3년 전인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열렸던 고대의 빛깔 오칠이라는 전시가 이제 모티브가 되었고, 사실은 그 전시의 후속적인 성격으로서 처음에 기획이 되었습니다. 고대의 빛깔 오칠 전시는 우리나라의 오칠의 사용이나 칠공의 역사가 또 기능적으로 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전시를 새로 준비하면서는 오칠에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가 사실은 좀 관건이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이나 혹은 지방박물관들에서 했던 오칠이나 칠기 관련 전시를 살펴보면 주로 나전칠기를 주제로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또 때로는 아시아의 칠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산발적으로 전시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칠이라고 하는 그 칠기 자체의 근간이 되는 도료로서의 오칠에 초점을 맞춘 전시는 이제 2019년에 열렸던 국립김해박물관의 전시가 거의 처음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오칠이라는 어떤 물질에 대한 관점은 좀 유지를 하면서 전시를 준비해보자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나전칠기라는 거였는데요. 이제 많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 아무래도 이 자개로 칠기를 꾸미는 나전칠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전칠기가 물론 오칠공예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넓고 큰 칠공예 오칠을 주제로 한 그런 공예 세계가 있다는 것을 좀 조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또 한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체적인 이렇게 큰 틀에서 잡은 것은 그동안 도자기나 금속기로 좀 많이 대표가 돼 오던 공예 장르의 하나로서 어떤 오칠이라든지 또 칠공예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큰 틀에서 이번 특별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공예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물건을 만드는 기술에 관한 재주라든지 또는 기능과 장식의 양면을 조화시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 또 실용적인 물건에 장식적인 가치를 부과한다, 이런 이제 정의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목적이나 사용하기 위한 기능적인 그런 쓰임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기에 좋게 아름답게 꾸미고 또 그것이 그 자체로 하나의 어떤 예술적인 장르가 되어 온 그런 성격으로서의 오칠과 또 칠공예를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전시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가, 오늘 강의가 총 4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4개의 구성이 사실은 지금 열리고 있는 이 특별전 내부의 그러니까 구성이 그대로 이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온나무와 오칠이 무엇이고 또 오칠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오칠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적인 목적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여러 가지 장식 기법이 발전을 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아 각지에서 좀 개성 있게 발전한 칠공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칠기의 또 다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사용 계층이라든지 또 사용된 지역을 넘어서 칠기가 어떻게, 칠공예가 어떻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온나무와 오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온나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마 익숙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이 나무 자체의 원산지는 중국, 인도, 티베트 요 지역이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렇지만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넓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름 보양식으로 오뚜닭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식자재라든지 그런 약재로도 많이 활용이 되어 온 그런 나무입니다. 하지만 온나무에서 역시 가장 많이 그동안 인류가 사용해 온 것은 그 온나무에서 받아낸 수액인 바로 오칠일 것입니다. 오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액을 일컫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르는 행위를 또 오칠을 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오칠은 이제 물건에 발라 놓으면은 건조 후에 단단하고 광택이 있는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전부터 다양한 기물의 마감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방수도 되고 또 방충의 기능도 있고 또 부식으로부터 물건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깨진 그릇을 이렇게 붙여서 이제 수리를 하거나 또 불상에 도금을 할 때도 악교 대신 고급 접착제로서 오칠을 사용했던 그런 게 사용이 이제 되기도 했습니다. 이 오칠이라고 하는 게 나무에서 받아낸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오칠 채취 자체도 굉장히 한번 채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에 걸쳐서 이제 채취를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채취가 되는 칠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그런 게 차이가 나서 수분 함량이나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각의 사용 용도가 좀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이 채취 방법 자체도 아시아 각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밑에 이제 보시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왼쪽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무에 여러 개 줄을 홈을 파서 이제 받게 되는 형태이고요.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는 V자형으로 홈을 파서 그 밑에 죽통이나 조개 껍데기 같은 걸 받아놓고 이제 채취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나무의 외피에 상처를 내서 그 칠액구를 절단을 해서 액을 받는다라는 큰 그 틀 자체는 아시아 공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받아낸 칠을 그대로 이제 물건에 바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이제 정제를 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도료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자체는 지역과 또 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큰 틀에서 본다면 삼배로 거르고 또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물질을 섞어서 또 삼배로 거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온 것들을 이제 넓은 판에 받아놓고 햇빛 아래에서 이렇게 여러 번 저어서
만드는 그런 과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칠 그리고 오칠을 발라서 만든 칠기라고 하면 대부분 나무에 칠해서 만든 목칠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나무가 오칠을 칠하는 가장 흔한 재료이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소재의 오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부와 방수라는 그런 실용적인 기능을 더해서 어떤 소재 그 기물 자체가 가지는 소재의 약점을 보완하고 또 광택을 더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랐던 기물의 소재의 종류를 보면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나무였고 또 나무 중에서도 대나무로 만든 물건에 칠하면 뭐 남태칠기라고 하고 종이에도 이제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만든 이런 반지꼬리에 칠하면 지태칠기, 가죽에 칠한 경우에는 피태칠기, 또 금속에 칠하면 금태칠기, 또 도토기에 칠을 하게 되면은 도태칠기라고 이제 불렀고요. 특이한 것은 이제 직물에 칠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틀을 만들고 직물을 입힌 다음에 그 위에 여러 번 칠을 덧바른 다음에 이제 틀이 되는 것을 빼내면 그 외피 얇고 가볍고 튼튼한 이제 외피만 남게 되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협적 기법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그릇이나 그런 기물을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됐지만 불교에서 우리가 흔히 건칠불이라고 하는 그런 불상을 만들 때도 이제 사용이 돼 온 오칠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불상의 바닥을 보면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런 불상들이 바로 협적 기법으로 만든 불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칠과 온나무와 오칠에 대한 이런 간단히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전시의 파트로 보면은 이제 프롤로그와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프롤로그 부분에서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온나무에 대한 온나무 자체의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채취를 하고 그것을 정제를 하고 이런 거 과정을 좀 미디어 아트적으로 풀어서 관람객들이 먼저 체험을 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 연출을 하였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칠의 어떤 정제라든지 또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목칠기 재현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영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좀 습득을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오칠 자체가 처음에 기능적인 목적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것을 이제 칠해 놓고 보니 광택이 있고 그것이 보기에 굉장히 옛날 사람들 눈에는 아름다워 보였겠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그런 기물들을 여러 가지로 장식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식 기법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초기부터 발전했던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색을 입히는 것입니다. 오칠이 원래 검은색이 아닌가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정제해 놓은 오칠 도료 자체는 사실은 색이 없는 그런 투명한 도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무로 물건을 만들고 그냥 칠을 하게 되면 거의 갈색이나 진한 갈색을 띠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좀 인위적으로 색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했던 그리고 가장 일찍 등장했던 색은 당연히 검은색과 또 붉은색입니다. 이 검은색과 붉은색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이제 섞었던 물질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 좌측 아래에 오칠한 칼집과 칼 그리고 이 칠 굽다리 접시는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출토된 사만시대 유물입니다. 이 유물들이 보여주는 이 검은색이 바로 검은색 오칠을 한 예인데요. 이 유물들의 경우는 이제 오칠에다가 그을음, 그러니까 재를 섞어서 검은색을 냈던 것이 밝혀졌고, 특히 이제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명기로서의 성격을 띄었던 이런 유물들에는 검은색 오칠을 만들어서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이는 것은 일본 무로마치 시대에 만들어진 붉은색 칠 술병과 또 신안선에서 발견된 중국 원나라 때의 붉은색 칠 그릇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칠 술병 같은 경우도 검은색 오칠을 하고 또 붉은색 오칠을 다시 그 위에 덧입혀서 이렇게 그 두 가지 색깔이 주는 다르면서 주는 어떤 효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든지 또 이렇게 붉은색 선명한 붉은색의 칠기를 굉장히 뒷시대까지 아무런 장식이 없는 이런 색깔만으로 이렇게 효과를 낸 칠기를 굉장히 뒷시대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색을 낸 오칠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림을 그리거나 또 새긴 다음에 거기에 오칠을 넣어서 그 무늬들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물건을 꾸밀 때 사실은 표면에 그림을 그려서 꾸미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이제 단계라는 것을 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주로 중국 전국 시대부터 등장을 해서 한나라 때 가장 성행을 했고 한반도에서 이제 발견된 유물 중에는 이제 그런 한나라의 영향을 받은 낭랑칠기라든지 그리고 좀 독특한 것으로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백제 석촌동 5호분에서 출토된 톱니바퀴 무늬 칠기 조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중국 서한시대 칠기와 저 석촌동 고분 출토 칠기 이제 비교를 해보면 무늬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오칠로 그린 그림이나 무늬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 톱니바퀴 무늬 같은 경우는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에서는 한반도에서만 좀 보이는 그런 독자적인 칠기 장식의 무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기 장식 오칠을 이용한 장식 기법의 또 큰 줄기 중에 하나는 오칠 자체가 이제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그 위에 무늬대로 잘라낸 금 은판 같은 것을 붙여서 장식을 했던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얇은 금박을 붙이거나 혹은 이제 조금 더 두껍게 금판 혹은 이제 도금한 은판 같은 것을 굉장히 다양한 무늬대로 잘라서 붙여서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금은판 위에 다시 오칠을 하고 또 그 무늬 부분만 갈아내서 드러내는 것을 평탈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종국에는 그 평탈 기법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평탈 기법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에서 7, 8세기 무렵에 좀 한중일에서 공통적으로 유행했던 그런 기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밑에 보이는 것과 같은 꽃과 동물 무늬를 붙인 거울, 꽃무늬를 붙인 거울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평탈 기법을 사용한 오칠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꽃 모양 장식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은 원래는 은판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방락이 돼서 떨어져 나간 상태이고요. 아마도 뭔가 불교와 관련된 의식에 썼던 그런 이제 오칠 유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유물인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좀 다양한 것들이 역시 이 평탈 기법을 이용해서 또 만들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장식 기법을 가장 기본 베이직하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색을 입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림 문양을 그리고 또 접착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금이나 은판 혹은 이제 뭐 자개 나중에 나전칠기로 이행이 되는 그런 자개 같은 걸 또 붙여서 꾸미는 이런 크게 세 가지 줄기로 나눠서 나눠 볼 수 있고요. 전시에서는 이제 2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의 공간을 마련해서 보실 수가 더 많은 유물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아시아 각지에서 좀 개성 있게 발전한 칠공예라고 해서 사실은 2부에서 봤던 그 세 가지의 기본적인 장식 기법을 각 지역과 또 시대에 따라서 각 지역의 어떤 취향이나 그런 미감에 맞는 것들을 좀 취사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좀 굉장히 개성 있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부의 내용이 주로 그것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각 지역별로 좀 뚜렷하게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공간을 구획해서 연출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한국 나전칠기를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 나전칠기가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나전칠기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전복 같은 그런 바다의 폐각류의 껍질을 가공을 해서 얇게 가공을 해서 오칠한 기물 위에 이제 붙여서 꾸미는 것이 바로 나전 기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서 조선시대에는 물론이고 사실은 근대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칠기라고 하면 이 나전칠기를 떠올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칠기의 약간 대명사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고려시대 나전칠기 유물은 대부분 이제 불교와 관련한 물품이거나 작은 합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법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얇게 가공한 전복 자개를 사용을 해서 일정한 패턴으로 이제 여러 개를 잘라서 그것을 배열을 해서 꽃 모양 같은 그런 무늬를 표현을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꼬인 금속선이라든지 또 이제 바다 거북의 한 종류인 대모의 등껍질을 같이 사용을 한 것이 또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금속선 사용하고 대모 같은 경우에 단순히 그런 등껍질을 가공해서 사용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뒷부분에 여러 가지 주황색이나 붉은색 같이 색칠을 해서 복채를 해서 색이 은은하게 배어 나오게 해서 대모가 원래 갖고 있는 무늬와 조화를 이루는 좀 화려한 그런 효과를 내는 장식 재료를 함께 사용한 것이 이제 고려시대 나전칠기의 특징이고요. 그것을 가장 좀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번 전시의 좀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나전 대모 칠국화 넝쿨무늬 합입니다. 이제 이 합은 전 세계에 단 3점만이 온전한 형태로 전하는 이제 자합
이게 지금 보면은 살짝 꽃잎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것과 똑같이 생긴 자합 4점과 그것의 가운데에 들어가는 이제 동그란 모양의 모합 1점이 이렇게 세트를 이루는 그거를 합쳐서 이제 모자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제 이 합도 아마 원래는 그렇게 모자합 세트 한 벌로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은 이렇게 자합 1점만이 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합 중에 1점이라서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좀 귀중한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특징들, 고려시대 나전칠기가 갖는 굉장히 복채한 대모를 썼다든지 또 꼬인 금속선을 사용을 했다든지 또 굉장히 전복자개를 얇게 가공을 해서 엄청 촘촘하게 작은 국화와 또 넝쿨 무늬를 이제 빈틈없이 표현을 한 그런 특징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나전칠기 공예 기술의 어떻게 보면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시에서도 제일 좀 중요한 공간으로서 연출을 하였습니다. 고려시대 이런 나전칠기에 비해서 사실은 조선시대 지금 남아있는 많은 나전칠기 유물의 대부분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조선시대 나전칠기는 고려시대의 특징을 일정 정도 계승을 하면서 몇 가지 좀 다른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금속선이나 대모 사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자개 자체의 가공법이 좀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통해서 무늬를 더 다채롭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무늬 주제상으로는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상자에서 보이듯이 모란이나 연꽃, 포도 같은 이제 주로 식물을 형상화한 무늬가 좀 꾸준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무늬를 좀 고려 시대에는 굉장히 좀 도식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바탕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촘촘하게 배열을 해서 장식을 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조선 시대에는 조금 더 무늬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포도무늬 서류함처럼 이 무늬가 굉장히 좀 회화적으로 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물건 자체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고려 시대에는 이런 조그만 합이나 불교 관련한 경전함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반해서 조선 시대의 나전칠기는 이런 상자류나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서류함, 조그만 상자류도 있고, 또 굉장히 크기가 큰 관복 같은 것을 넣어 놓았던 큰 함 종류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와 이제 대략 엇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송원 때부터 주로 발전한 기법이 바로 이 조칠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오칠 자체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그만큼 다양하고 다채로운 기법, 장식 기법이 일찍부터 발전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뭐 색을 입히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병행이 됐습니다만, 송원 때부터 또 명청 때까지는 이 조칠 기법으로 만들어진 칠기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조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핏 보면 하나의 거의 조각
조각처럼 이제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 보면 나무를 조각을 한 다음에 저렇게 오칠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칠을 여러 번 이제 나무 기물 위에 반복해서 칠을 하면 일정 두께 이상의 그런 층이 쌓이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무늬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무늬대로 이제 칼로 파내서 말 그대로 7층을 조각을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사용한 7층의 색깔에 따라서 약간 용어를 달리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검은색 7층으로만 쌓아서 만든 것은 척흑 칠기라고 하고, 또 붉은색만 5칠층만 쌓아서 만든 것은 척홍 칠기, 그리고 검은색, 붉은색 내지는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색을 번갈아서 쌓은 다음에 이제 조각을 하면은 그 번갈아서 쌓은 7층의 줄무늬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겠죠. 이제 그런 조칠기는 이제 척서 칠기라고 합니다. 무늬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는데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굉장히 추상적인 구름 무늬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식물, 그러니까 꽃이나 새 같은 걸 주제로 한 화조 무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한 고사를 나타낸 고사 인물 무늬 등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작품은 이제 남송 시대에 만들어진 합인데요. 이제 합을 위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이것을 이제 구름 무늬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은 이렇게 되게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이런 무늬이고, 중국에서는 안경 무늬라고도 요즘은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추상적인 형태의 구름 무늬가 송원 때에 주로 좀 유행을 했고 만들어졌고, 그렇지만 이제 뒷시대에도 간간히 이런 무늬로 만들어진 조칠기가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지금 보시는 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단지입니다. 이제 이 단지는 이제 신안선에서 출수가 된 유물인데요. 모란 꽃을 모티브로 해서 그 몸체 전체를 조칠 기법으로 장식을 해서 만들었고, 세 번째는 큰 접시인데 마찬가지로 꽃과 새 무늬를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접시 같은 경우는 바탕을 노랗게 칠을 하고 검은색으로 층을 올려서 굉장히 깊게 조각을 해서 그 바탕의 노란색과 또 무늬의 검은색이 주는 대비가 이제 잘 드러나고, 또 무늬 자체도 두 마리의 새가 이렇게 공작새가 서로 맞물려서 날고, 배경에 꽃무늬가 이렇게 꽃이 흩날리는 그런 무늬인데요. 이러한 비슷한 무늬로 만들어진 칠기가 여러 점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진 원대에 아마도 이런 화조 무늬의 조칠기가 유행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고사 인물 무늬인데요. 특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좀 독특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명대에 만들어진 붉은색 5칠층만 쌓아서 만든 척홍 칠기이고, 이제 주제상으로는 사각형의 접시에 중림출현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공간, 또 배경이 되는 공간, 또 접시 테두리에 있는 그냥 꽃무늬의 장식 요소 같은 것들을 전부 이제 조칠 기법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화려한 그런 느낌을 주는
조칠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데요.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고려시대와 고려시대보다 조금 빠른 시기인 이제 헤이안 시대라고 하죠. 이때를 일본의 어떤 국풍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한 그런 시기인데, 그때부터 해서 에도 시대까지,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일본 7공의 주류를 이루었던 기법이 바로 금을 이용한 마키에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이 마키에 기법은 그 기물 위에 오칠로 무늬를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르기 전에 금가루나 뭐 때로는 은가루 같은 것도 뿌리고, 그걸 뿌린 다음에 그것을 갈아내서 무늬를 드러내고 장식하는 기법입니다.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무늬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무늬 부분만 7층을 더 높게 올려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배경이 되는 부분에 굉장히 얼룩덜룩하게 마치 이제 우리가 먹는 과일 배 껍질처럼 좀 어릉더릉하게 금가루를 뿌려서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라든지, 굉장히 세분화돼서 이 마키에 기법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무늬의 주제 자체는 식물이나 혹은 풍경의 한 부분을 확대를 하거나 뭐 그 전경을 나타내거나 하는 걸 주제로 한 무늬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은 마키의 혼수품이라고 해서 에도 시대 19세기에 만들어진 마키의 칠기 세트 한 벌인데요. 이 혼수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쇼군이나 그 지방 영주인 다이묘가의 딸들이 시집을 갈 때 혼수품으로서 지참을 했던 칠기 세트입니다. 사실 제 세대도 이제 그런 세대는 아닌데요. 저희 부모님이나 그런 어르신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때 혼수 품목으로서 이제 나전칠기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지참을 하고 결혼을 하시거나 뭐 그랬었다는 얘기를 이제 저도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칠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또 비싸고 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또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물건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이런 일본 에도 시대에도 이제 혼수품으로서도 만들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키에 혼수품 같은 경우는 그 여성들이 이제 시집을 가서 본인들이 사용할 물건인 뭐 여러 가지 화장 도구라든지, 혹은 이제 글을 쓰거나 그런 글을 보관을 하는 문서함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든 도구들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가구에 해당하는 이런 선반들을 다 이제 포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역시 화려하게 금을 뿌린 마키에 기법으로 장식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신부의 출신 가문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어떤 문장, 이제 에도 시대 다이묘들은 다 자기 이제 문장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칠기 문양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신부의 어떤 위세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벼루 상자인데요. 글을 쓸 때 필요한 여러 벼루나 뭐 붓이나 연적 같은 것을 보관하는 벼루 상자도 이 겉에 굉장히 화려하게
마키의 기법을 사용해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생소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 이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선보이게 된 이 동남아시아의 칠기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온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에서만 자생하는 그런 수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시아라는 게 이제 한중일 동북아시아만 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따뜻한 지방인 동남아시아에서도 이제 온나무가 자생을 합니다. 이제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자라는 이 온나무와 완전히 같은 수종은 아니어서 그 오칠 자체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도 거의 같은 온나무는 맞는데 그래서 이 수 오칠을 동남아시아에서도 예전부터 이제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칠기를 제작을 해왔습니다. 근데 등장 시기 자체는 한중일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좀 굉장히 늦은 시기인 대략 13세기 이후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로 미얀마 그리고 태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그리고 이 세 국가들이 지금까지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칠기를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제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는 대략 16세기 정도부터 이 칠기를 제작을 했을 것으로, 오칠을 사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오칠을 이용한 굉장히 제일 활발하게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칠기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16세기 이후에 발전하기 시작한 미얀마 칠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불교 물품들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의 어떤 의식에 사용하는 경전을 보관했던 경전함이라든지 경전상자라든지 혹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경전 자체도 이제 내용 자체도 오칠로 쓰기도 했고 그래서 혹은 이제 제단에 과일이나 이런 공양물을 바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공양구 같은 것들이 이 칠기로 제작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두 개의 유물이 이제 경전을 보관했던 경전 상자인데요. 하나는 금칠을 했고 이제 하나는 붉은색 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표면이 되게 울퉁불퉁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조각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이제 중국의 조칠기를 봤지만 중국의 조칠기 자체가 이제 7층을 쌓아서 그것을 조각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파 내려간 거라면 이 미얀마에서 제작한 지금 보시는 경전 상자의 이것들은 그 오칠이라는 액체에 쌀겨나 여러 가지 재 같은 거를 섞어서 이제 끈적끈적한 끈 형태의 이제 반죽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표면에 붙여가면서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조와 같은 성격의 장식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미얀마 말로는 떠요 기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붙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오칠을 해서 굉장히 이제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견고한 기법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금칠을 할 수도 있고 또 붉은색 칠로만 마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리고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것들은 이제 유리인데요. 유리 그냥 투명한 유리나 혹은 색깔이 있는 유리를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박아서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 유리를 박는 걸 흐망지 쇠차 기법이라고 하고, 또 이제 금을 붙이는 것을 이제 얇은 금박을 붙이거나 이제 그 표면에 침으로 무늬를 새기고 금을 넣어서 꾸미는 거는 또 쇠저화 기법. 이런 굉장히 다양한 칠기 장식 기법을 활발하게 사용한 곳이 동남아시아에서는 미얀마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과 베트남 같은 경우에서는 또 나름의 어떤 나전 칠기를 발전을 시키게 되는데요.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오칠의 어떤 오칠 위에다가 자개를 붙인다기보다는 나무로 기물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 나무를 무늬대로 판 다음에 그 잘라낸 자개를 감입하고 칠로 마감을 해서 이제 만든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태국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이제 나무로 만든 물건 위에 악교 같은 걸로 바로 자개를 붙이고 오칠, 흑칠 같은 걸 이제 한 다음에 갈아내는 그런 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나전 기법으로 만든 베트남의 칠기 합인데요. 안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구획이 공간이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이런 이제 남부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행한 이제 퍼져 있는 그런 기호품 중에 그 관습 중에 하나는 빈랑이라고 하는 빈랑 열매를 씹어서 이렇게 이를 검게 물들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관습이 있는데, 이제 고거에 사용되는 어떤 빈랑 열매라든지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칸칸이 보관을 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사용되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건도 이렇게 나전 칠기로 만들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왼쪽에 보시는 아까 말씀드린 미얀마의 이런 불교 칠기 용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오칠 자체가 이제 채취하는 거나 뭐 바르는 거나 만드는 거나 굉장히 품도 많이 들고 조금밖에 나오지 않기, 그렇게 많이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도료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았고 또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뭐 금칠을 하게 된다거나 또 유리 같은 것도 예전에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꾸민 칠기 이런 장식 기법은 이런 불교 관련된 물품이라든지 혹은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귀한 물건들만 이거를 사용해서 장식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칠기의 또 다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사용 계층이나 또 사용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일어난 변화 같은 것들인데요. 이제 전시에서는 사부 경계를 넘어서다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선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이 유럽으로 건너간 아시아 칠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칠기는 기본적으로 오칠을 활용한 물건이고 또 오칠은 온나무에서 얻는 거기 때문에 온나무가 자라는 지역에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사용해왔던 발전해왔던 공예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6세기 이렇게 대항해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유럽인들이 특히 중국이나 일본 이런 곳으로 동아시아까지 진출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도자기의 어떤 그 대항해 시대와 함께 진행된 도자기의 유럽의 유입의 역사는 이제는 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칠기도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늦게 유럽에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일본의 이제 포르투갈인들이 처음에 선교를 목적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가서 이 사람들이 일본의 칠기를 보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몇 가지 호기심에 유럽으로 사치품으로서 아마 가지고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본인들이 이제 그 현지에서 그 유럽에서 원하는 혹은 이제 사용할 혹은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칠기로 이제 주문 제작을 해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시점이 아마 17세기의 시작부터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혹은 좀 더 빨리 보기는 이제 16세기 뭐 말부터로 보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유럽의 수요에 맞춘 물건을 이제 만든 수출용 칠기를 일본에서 당시에 유럽인들을 남만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 남만 칠기라고 해서 지금 이제 보시는 이 두 점의 유물이 대표적인 어떤 남만 칠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거는 독서대인데요. 그냥 책을 놓고 보는 독서대는 아니고 이제 교회나 이제 성당에서 성경을 놓을 때 사용을 했던 이제 독서대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IHS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예수회의 표식인데요. 저 표식 자체가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목적으로 주문 제작이 된 칠기이고, 이렇게 이제 기독교적인 성격을 가진 이 칠기는 남만 칠기 중에서도 조금 초창기에 이제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뭐 만화 같은 데나 영화 같은 데서 좀 많이 본 보물상자 같은 그런 모양의 괴라고 하는 이제 물건인데요. 요런 것도 요런 이제 괴가 작은 것은 크기가 뭐 폭이 한 30cm 정도, 그리고 큰 것은 한 거의 뭐 150cm 정도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해당하는 중간 크기의 것들도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차례대로 포개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 반원형의 뚜껑을 가진 이런 형식의 서양식 괴 같은 것도 이 남만칠기로의 굉장히 주요한 형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장식 자체는 뭐 금으로 각종 무늬를 이제 꾸미고 또 때로는 나전을 함께 사용을 해서 이제 장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건너간 일본의 칠기들이 이제 그동안 이런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왜 도자기가 유럽에 수출이 되면서 그것이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랐던 유럽인들이 그 비법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그 물건 자체를 이제 그것을 가져온 지역인 중국 이름을 따서 차이나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시기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간 일본의 칠기들이 오칠이라고 하는 그 칠기라고 하는 거를 저펜으로 부르게 되는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사전 같은 데에 소문자로 J를 넣어서 이제 재팬을 쳐보시면 오칠을 하다라는 뜻이 이제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이제 요즘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많이 그것이 뭐 대명사처럼 쓰이지는 않고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남만 칠기에 이어서 또 하나의 수출용 칠기로서 좀 주요했던 것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칠기였는데요. 이제 약간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주문 제작한 수출 칠기 자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칠이란 재료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주문 제작을 해서 주문을 해서 나가사키나 뭐 교토의 칠 장인들한테 이제 제작을 맡긴 다음에 받아서 유럽에 파는 건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또 일본 내부의 어떤 국내적인 사정으로 이것이 중단이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으로 인해서 동남아시아 쪽에 사무역을 통해서 유입돼 있던 중국 칠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또 이제 주목을 해서 그 뒤를 이어서 유럽에 가져가게 되는데 이러한 칠기가 이제 용어상으로는 코로만델 칠기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이 잘 넘어가고 있지가 않은데요. 네. 이 코로만델이라고 하는 명칭은 그저 그 지역에서 현지에서 수집한 칠기를 바로 이렇게 본국으로 유럽으로 굉장히 먼 길인데 이제 가져간 게 아니라 인도 이제 동부 해안이 코로만델 해안인데 이제 그런 곳에 있는 본인들의 항구에서 이제 집산을 한 다음에 가지고 가서 이제 유럽에 가서는 그쪽에서 온 물건이라고 해서 코로만델 뭐 칠기 또 병풍 코로만델 병풍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붙게 됩니다. 이 코로만델 병풍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는 수출용 칠기 중에 하나고 원래부터 수출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떤 그 지역의 하급 관리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기념비적인 행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던 병풍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만델 칠기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이제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대형의 병풍인데요. 보통 큰 것은 전체 폭이 한 6m 그리고 이제 아래 위 높이가 2m 정도가 되는데 화면을 구획을 해서 그러니까 그 전체를 이제 하나의 화면으로 놓고 겉에는 여러 가지 길상무늬로 꾸미고 가운데에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애호가 됐던 곽자의 축수도라든지 또 항궁충효도 같은 고사 인물화를 나타내는 게 코로만델 칠 병풍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것이 유럽으로 유입이 됐을 때 이 원래 만들어졌던 쓰임새대로 어떤 공간 뒤에 놓이는 병풍으로서 사용이 된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뜯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레커룸의 예처럼 궁전 안의 한 부분을 벽에 이렇게 다 해체해서 붙여가지고 어떤 이국적인 동양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이제 채워주는 이런 공간을 만든다든지, 또는 지금 이제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가구 자체는 유럽에서 많이 사용했던 실내 콘솔 같은 그런 가구인데요. 그 앞쪽을 이 칠 병풍을 해체해서 그 무늬 부분만 얇게 뜯어낸 다음에 다시 이제 붙여서 가구를 장식하는 그런 재활용하는 형태로 활용이 더 이제 많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처음 이제 전해졌을 때 그것이 뭐 청아백자 같은 것이 유행하면서 이제 대량으로 막 수입이 되고
그런 귀족이나 왕실에서 그런 사치스러운 취향 그리고 동양풍 또 중국풍이라고 하는 신화들이 열풍을 불러일으켰듯이 이 칠기 같은 것들도 칠기도 이제 수량적으로 나 이제 유입된 것 상황을 볼 때 그것에 이제 그것보다 수량은 훨씬 적지만 그 당시 유럽인들 이제 칠기나 오칠 문화가 없던 유럽인들에게 굉장히 이국적인 하나의 또 문화로서 받아들여지고 또 그런 취향을 형성하는 데에 일조를 했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시에서는 이 칠병풍은 실제 유물로는 이제 아니고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이런 스토리들을 좀 담아 놓았고요. 이 앞서 보셨던 낭만칠기 두 점은 실제 전시실에 오시면 천천히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수출용 칠기가 지역이라는 경계를 넘어선 어떤 예라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지금 이제 얘기할 것은 조선 사용 계층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신분제가 동요한다든지 또 상업 경제가 발전을 한다든지라고 하면서 그런 사회 변화에 따른 나전칠기 변화에 따라서 또 나전칠기 사용 계층도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무늬 부분에서는 우선 변화가 보이는 것이 십장생이라든지 그러니까 수봉문,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서류함이나 함에서 봤던 모란, 포도 이런 식물을 주제로 한 그런 무늬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다면 조선 중기에는 이제 후기에는 이런 길상 무늬의 비중이 확연히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은 문갑 같은 것들은 원래 실내 가구로서 활용이 됐던 실내 장식 그리고 수납으로서 활용이 됐던 가구인데요. 대표적인 조선 후기에 이제 안방이나 사랑방에서 사용이 됐던 가구류인데 이 표면에 나전 기법으로 장식을 하면서 이전과 같은 그런 패턴화되거나 혹은 회화적인 식물을 활용한 무늬보다는 이제 숫자나 복자 같은 글자를 형상화한 어떤 무늬라든지 앞에 보시는 글귀처럼 네 가지 해서는 안 될 일을 적어놓은 그런 교훈이 되는 여러 가지 문구를 적은 문구로 장식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 또 굉장히 좀 일상생활에서 좀 더 밀접하게 사용하는 생활 기물도 나전으로 이렇게 좀 촘촘하게 장식하는 모습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호랑이 무늬, 백앤모나 안경집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백앤모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란 베개의 양 끝을 이렇게 막아서 모양을 잡고 또 장식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건인데 그런 이제 굉장히 생활에서 가깝게 사용하는 물건까지 나전을 굉장히 정교하게 가공을 해서 이런 민화적인 무늬를 표현을 해서 장식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또 안경 같은 것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 안경을 보관하는 안경집 같은 것도 이제 나전을 굉장히 촘촘하게 끊어서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무늬를 빼곡하게 표현해서 장식을 하게 되는 그런 좀 더 여러 가지로 대중화가 되고 또 좀 더 친근한
무늬의 내용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관광 상품으로서의 칠기인데요. 이건 좀 더 이제 시대가 내려오는 얘기고 어쩌면 현대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나전칠기 같은 것들이 지역에 따라서 그걸 대표하는 공예품으로서 지금도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또 실제로 제작 판매도 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칠기가 어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서 또 관광 상품으로서 굉장히 활발히 제작 판매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 동남아시아 지역 칠기에서도 살펴봤던 미얀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마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집회에도 그 칠기를 만드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었을 정도로 이제 미얀마에서 칠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융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제작한 칠기가 이 관광 상품용 칠기를 대표를 하는데요. 이 융이라고 하는 것은 칠기 표면에 뾰족한 침으로 이제 무늬를 새긴 다음에 여러 가지 붉은색이라든지 초록색이라든지 노란색 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넣어서 무늬를 표현하는 것이 융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융이라고 하는 말과 또 미얀마에서 이 생활 그 용품 그릇을 뜻하는 대가 합쳐져서 융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칠기라고 하는 단어의 대명가 될 만큼 이제 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칠기 장식 기법이고요. 오늘날 만들어지는 물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칠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릇, 접시 그리고 실내를 장식하기 위한 이런 그림이 있는 칠병풍 같은 것들도 이렇게 굉장히 크기가 큰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수도나 이런 지역에 있는 공방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 여러 사람들과 이제 미얀마를 대표하는 어떤 칠 공예품으로서 활발하게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칠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지역이라는 경계를 넘어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 상품으로서 가닿고 있다는 점에서 또 사용 계층을 넘어선 또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전시는 사실 이제 여기에서 끝을 맺게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가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과 함께 현대에 만들어진 그런 오칠을 이용한 칠공예 작품들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제한 칠 도료를 나무로 뭔가 물건을 만든 다음에 쓱쓱 바르고 끝나는 거는 이제 아니고, 물론 이제 시대가 올라가는 기술이 비교적 덜 발전했던 시기에는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적도 있지만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오칠 그리고 칠공예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시간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공예품들이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오칠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또 말리는 시간, 마른 다음에 또 덧바르는 시간,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쌓이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뭐 나전 같은 장식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은 더더욱 늘어나겠죠. 그리고 오칠이라고 하는 도료 자체를 얻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년 꼬박 이제 걸리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 칠기라고 하는 물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티게 해주고 또 그만큼 때로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버텨서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제 우리까지 이제 그것을 보게 해주는 그런 어떤 시간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칠해지는 여러 가지 물건 소재에 따라서 물론 이제 딱딱한 나무나 이런 것처럼 원래 그것이 형태적으로 결정 지어져 있는 거에 칠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저같이 천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형태를 소성하고 거기에 칠을 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성이 또 굉장히 큰 특징이고, 그리고 종국에는 이것이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단순한 기능적인 목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감상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술로 승화되는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칠의 굉장히 좀 흥미로운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날까지 좀 잘 이어서 보여줄 수 있는 현대의 오칠 작품들로 구성된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이 기나긴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아시아라고 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제 공통으로 향유가 되어 왔던 칠공예라고 하는 문화의 어떤 속성을 좀 다시 한번 가름을 해보고 또 오칠의 의미라든지 또 전시 전체의 감상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눈이 또 즐거운 그런 공간을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질문이 따로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추후에 뭐 전시를 보시고라도 뭐 질문이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담당자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칠아시아를 칠하다 특별전 소개 그리고 아시아 인문 자산 강좌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